홀로 딸을 키우던 아버지가 재벌가 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자신이 수년간 무시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서 여기서 나가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따님은 죽을 겁니다. 때로 운명은 당신이 얼마 전까지 짓밟았던 바로 그 사람 앞에 당신을 무릎 꿇게 만듭니다. 그 순간 당신의 명함에 어떤 직책이 적혀 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삶이 당신보다 더 정직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뿐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당신이 세계 어느 곳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박서준은 아침을 좋아하지 않았다. 잠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밤의 사무실은 오히려 편했다. 텅 빈 복도, 청소기의 웅웅거리는 소리, 그리고 별다른 질문 없이 고개만 까딱이며 인사하는 경비원들. 낮이 되면 이 유리 궁전을 지은 이유가 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비싼 정장을 차려입고 손에는 휴대폰을 든 채 눈에는 영원한 조급함을 담은 사람들. 바로 그들의 등장이 그의 일을 눈에 띄게 만들었다. 이번 일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물통과 걸레가 담긴 카트가 엘리베이터 옆에 규정보다 조금 더 가까이 놓여 있었다. 박서준은 막 로비 바닥 타일 청소를 마치고 걸레를 짜기 위해 창가로 걸어간 참이었다. 바닥은 반짝였고 세제 냄새는 아직 채 가시지 않았다. 유리문으로 사람들이 차례로 들어왔고 출입 게이트에서는 카드 찍는 소리가 삑삑 울렸다. 경비원들이 명단을 확인하는 사이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그녀가 걸어 나왔다. 최수연 이사는 언제나 주변이 자신의 개인 런웨이인 것처럼 나타났다. 높은 하이힐, 완벽한 재단의 단정한 정장, 깔끔하게 틀어올린 머리, 어느 한 구석 불필요한 디테일이 없었다. 로비는 순간 조용해졌다. 대화 소리가 잦아들고 누군가는 슬그머니 재킷을 바로잡았고 다른 누군가는 휴대폰을 감췄다. 그녀는 몇 걸음 걷다가 엘리베이터로 가는 길의 절반을 막고 있는 카트에 시선이 멈췄다. 이게 뭐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살을 애는 듯했다. 박서준은 물통을 바닥에 내려놓고 앞으로 나섰다. 지금 치우겠습니다. 그가 침착하게 말했다. 미처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사님께서 일찍 나오셔서요. 미리 생각할 시간을 갖지 못했겠죠. 그녀가 잘라 말했다. 내가 내 사무실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한 순간 당신의 업무는 회사에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근처에 서 있던 몇몇 직원들이 어색하게 시선을 교환했다. 경비원은 급히 모니터 화면에 흥미가 생긴 척했다. 죄송합니다. 박서준이 말했다. 저는 항상 카트를 벽 쪽으로 치워둡니다. 오늘은 그럴 시간이 없었을 뿐입니다. 최수연은 그를 마치 고장난 기계를 보듯 쳐다보았다. 시간이 없었고 생각이 없었고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그녀가 하나하나 열거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왜 회사를 깎아내리는지 알아요? 당신의 사소한 부주의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사고가 되고 차질이 생기고 스캔들이 되는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 뒤라는 말이 선고처럼 허공에 떠올랐다. 박서준은 침묵했다. 그는 오래전부터 이런 공격을 겉으로 반응하지 않고 받아내는 법을 배웠다. 속은 여전히 불쾌했다. 말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목소리를 낮추려는 시도조차 없이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말을 뱉어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이거 당장 치워요. 그녀가 말을 맺었다. 그리고 본인 업무나 다시 숙지하세요. 다음에 또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런 난장판을 보면 다음 교대 근무는 나올 생각 마세요. 그녀는 돌아서서 출입 게이트로 향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섰다. 직원 중 누군가는 동정의 눈빛으로 박서준을 흘깃 쳐다봤고 다른 누군가는 오늘 불호령이 자신에게 떨어지지 않은 것에 안도했다. 그는 말없이 카트를 벽으로 밀고 물통을 바로 세우고 바퀴 자국이 남은 곳을 닦았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반짝이는 바닥, 가지런히 정렬된 의자들, 안내 데스크. 오직 그의 내면에서만 분노와 피로가 익숙하게 씁쓸한 덩어리로 뭉쳐졌다. 아빠, 또 옷 젖었네. 나중에 그가 젖은 소매단과 조금 더 무거워진 걸음걸이로 집에 돌아왔을 때 딸 미나가 물을 것이다. 지금 그는 그저 깊은 숨을 들이쉬고 허리를 편 뒤 비품실로 통하는 유리문으로 걸어갔다. 그곳의 작은 사물함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젊은 시절의 그와 아내, 그리고 아직 아주 작은 아기였던 미나. 다른 도시, 다른 삶 속의 모습이었다. 그때 그의 손에는 대걸레가 아닌 복잡한 설계도가 들려 있었다.
그때는 아무도 그에게 시스템을 깎아내리고 있다고 말할 수 없었다. 박서준은 마치 그것이 버팀목이라도 되는 듯 사물함 문에 손바닥을 얹었다. 저들을 위해서가 아니야.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미나를 위해서야. 그는 시계를 보았다. 점심시간 전까지 교대 근무를 마칠 뿐만 아니라 미나를 병원에 데려가야 했다. 의사는 정기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께 독감으로 고생했던 그 겨울 이후 그는 사소한 기침이라도 더 신경 쓰게 되었다. 집에서 미나는 이미 책과 봉제 토끼 인형을 가방에 챙기고 있었다. 우리 또 병원 가. 그녀가 지퍼를 잠그며 확인했다. 검진 받으러. 박서준이 대답했다. 별일 아닐 거야. 확인만 하고 집에 오자. 거기 내 손에 딱정벌레 그려졌던 친절한 의사 선생님 있을까? 소녀가 물었다. 그랬으면 좋겠네. 그가 웃으며 말했다. 이번에는 딱정벌레 없이 말이야. 그는 딸의 재킷 지퍼를 채워주고 목도리를 바로 매주었다. 계단에서는 먼지와 누군가가 끓이는 된장찌개 냄새가 났다. 이웃들은 각자의 일로 바삐 움직였다. 아무도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았고 그것이 수십 개의 눈이 있던 아침의 로비보다 오히려 편했다. 밖은 더 밝아졌지만 아스팔트는 여전히 미끄러웠다. 그들은 손을 잡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미나는 학교 이야기, 새 필통이 생긴 친구 이야기, 만화 영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다. 박서준은 들으며 대답하고 때로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 어딘가에서는 아침에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회사를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는 손바닥 안에 돌멩이처럼 그 말을 머릿속에서 굴렸다. 자신이 존경했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때 직장을, 건강을,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누군가의 눈에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을까 생각했다. 엔지니어의 뇌는 습관적으로 이 문제를 원인과 결과로 분석하려 했지만 여기서는 공식이 통하지 않았다. 아빠, 무슨 생각해? 미나가 팔꿈치로 그를 툭 치며 물었다. 내 생각. 그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병원에 늦지 않게 도착해야 한다는 생각. 그는 시계를 보았다. 예약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버스가 바로 오지 않으면 더 빨리 걸어야 할 것이다. 그는 아직 몰랐다. 그들이 서두르고 있는 바로 그 병원에서 이미 또 다른 이야기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미나와 비슷한 나이의 한 소녀가 병실에 누워 있었다. 연약하고 곱게 자란 티가 났지만 지금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다. 복도에서 의사들은 복잡한 검사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간호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어딘가 유리로 된 20층 사무실에서 최수연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몇 시간 후면 그녀가 공들여 쌓아 올린 세상이 사느냐 죽느냐는 단 한마디로 압축될 것이라는 사실을. 박서준은 그저 딸의 손을 잡고 걸음을 재촉했다. 그는 자신의 하루가 이미 받아야 할 굴욕의 몫을 다했다고 확신했다. 그는 틀렸다. 그날은 이제 막 보여주기 시작했을 뿐이었다. 진정한 시험은 직원들 앞에서 소리치며 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들은 모두가 똑같은 가운을 입고 똑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병원 복도에서 조용히 찾아온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당신 같은 사람들이라는 말은 너무나 빨리 의미를 잃어서 최수연은 자신이 얼마나 쉽게 그 말을 내뱉었는지 기억하는 것조차 두려워질 것이다. 병원은 익숙한 소음으로 그들을 맞았다. 의자 끄는 소리, 소독약 냄새, 원무과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 박서준은 접수를 하고 시간을 확인한 뒤 외풍이 덜 드는 복도 구석에 미나와 함께 앉았다. 소녀는 마치 이 불안한 세상 한가운데에 작은 집을 짓는 것처럼 무릎 위에 책과 토끼 인형을 펼쳐놓았다. 아빠, 의사 선생님이 나 완전히 다 나았다고 하면 우리 케이크 사러 갈 거야. 그녀가 물었다. 다 괜찮다고 하시면.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2개 사자. 하나는 너, 하나는 나. 그녀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그의 어깨에 기댔다. 몇 분 동안 그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박서준은 잠시 긴장을 풀기까지 했다. 병원의 소음은 최수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리던 아침의 로비에 비하면 거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배경음처럼 느껴졌다. 그때 그는 분위기가 변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먼저 간호사 한 명이 평소보다 훨씬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달려갔다. 그 뒤를 다른 간호사가 따랐다. 문틈으로 이동식 침대가 휙 지나갔다. 창가에서 대화를 나누던 의사들은 갑자기 말을 끊고 처치실 쪽으로 향했다. 이 미세한 리듬의 변화가 즉시 그의 경계심을 자극했다. 복잡한 생산 현장에서 일해본 사람은 시스템이 평소와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을 감지하는 데 익숙했다. 아빠,
미나가 조용히 말했다. 왜 다들 뛰어다녀? 아마 위중한 환자가 실려왔나 봐. 그가 대답했다. 그런 일도 있는 거야? 병원은 원래 그런 곳이니까. 그는 침착하게 말하려 했지만 정작 자신은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주시하고 있었다. 몇 분 후, 한 소녀가 이동식 침대에 실려 복도를 지나갔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으며 부드러운 인형을 쥔 손은 아래로 축 늘어져 있었다. 옆에는 비싼 코트를 입은 여자가 걷고 있었지만 지금 그것은 지위가 아니라 불필요한 장식일 뿐이었다. 그녀는 유일한 버팀목인 양 침대 난간을 꽉 잡고 있었다. 미나는 소녀를 눈으로 쫓았다. 저 애, 살 수 있을까? 그녀가 속삭이듯 물었다. 박서준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진단명도, 검사 결과도, 생존 가능성도 아무것도 몰랐다. 하지만 아이들의 질문에서는 때로 내용보다 어조가 더 중요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저 애를 살리려고 뛰어다니는 거야. 그가 말했다.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토끼 인형을 가슴에 더 세게 껴안았다. 그들의 차례가 되어 진료실로 불려 들어갔다. 의사는 미나를 꼼꼼히 살피고 폐 소리를 듣고 목을 보고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했다. 박서준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집중했다. 전반적인 상태는 좋습니다. 의사가 결론을 내렸다. 기관지염 경향이 약간 있지만 이미 알고 계시죠. 체온 잘 살피고 저체온증 피하게 하세요. 심각한 건 없습니다. 그럼 케이크 먹어도 돼요. 미나가 확인했다. 의사는 웃었다. 작은 거 하나는 괜찮아. 그가 허락했다. 매일은 안 되고 그들은 별일 아닙니다. 라는 말을 들은 후에 항상 찾아오는 안도감을 느끼며 복도로 나왔다. 박서준이 미나에게 재킷을 입히려던 순간 갑자기 비명이 공기를 갈랐다.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 소리는 아이들의 흔한 울음소리나 어른들의 불평과는 질이 달랐다. 비명에는 공황 상태에 동물적인 절망이 담겨 있었다. 박서준은 반사적으로 돌아섰다. 복도 끝, 모퉁이에 아까 이동식 침대에서 보았던 바로 그 소녀가 서 있었다. 이제는 두 발로 서 있었지만 비틀거리고 있었다. 눈에는 혼란스러운 공포가 가득했고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옆에 있던 여자는 보이지 않았다. 의사나 서류를 가지러 잠시 자리를 비운 듯 했다. 소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디다 발을 헛디뎌 차가운 리놀륨 바닥으로 쓰러졌다. 몸이 활처럼 휘고 팔이 경련하며 발작이 시작되었다. 주위 사람들은 얼어붙었고 누군가는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는 뒷걸음질 쳤다. 박서준은 자신 안에서 오래된 반사신경이 작동하는 것을 느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는 미나의 손에 배낭과 토끼 인형을 밀어넣었다. 여기 꼼짝 말고 있어. 그가 짧게 말했다. 내 말 들리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 그녀는 눈이 커진 채 고개만 끄덕였다. 박서준은 이미 소녀 곁에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머리를 받쳐 누군가 떨어뜨린 가운 뭉치를 뒤통수 아래에 받쳤다.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몸을 옆으로 돌렸다. 입안에 뭐가 있으면 다 빼주세요.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숟가락 넣지 말고 팔다리 억지로 잡지 마세요. 그는 그녀를 위해서라기보다 주위에 서서 어리석은 짓을 할 준비가 된 사람들을 위해 크고 명확하게 말했다. 초세요. 그는 다가온 간호사에게 던지듯 말했다. 언제 시작됐죠? 방금요. 그녀가 당황하며 대답했다. 잠깐 눈을 돌렸는데 소리 내서세요. 그가 반복했다. 간호사가 하나, 둘 하고 세기 시작했다. 소녀는 그의 손목을 손가락으로 움켜쥐었다. 경련 속에서 발작적인 숨을 들이쉬며 속삭였다. 제발, 제가 죽게 두지 마세요. 말은 간신히 들릴 정도로 새어나왔지만 그는 들었고 그 몇 마디 조용한 음절은 가슴 어딘가에 박혔다. 숨 쉬어.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넌 죽지 않아. 알겠니? 이 소라는 금방 지나갈 거야. 그는 경련의 리듬이 어떻게 변하는지, 숨이 어떻게 새로운 호흡 시도에 매달리는지 보았다. 그는 의사가 아니었지만 이 모든 일이 있기 전 생산 현장에서 일하기 위해 응급처치 과정을 이수한 적이 있었다. 그때는 그것이 형식적인 절차, 긴 요구사항 목록에 있는 또 하나의 체크 표시처럼 보였다. 지금 그 지식은 예기치 않게 이 소녀와 심연 사이에 서 있는 유일한 것이 되었다. 1분 후 의사들이 달려왔다. 누군가는 이동식 침대를 끌어왔고 누군가는 동공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박서준은 아이의 머리를 의료진의 손에 조심스럽게 넘겨주고
무릎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뒤로 물러섰다. 보호자십니까? 의사가 물었다. 아니요. 그냥 지나가던 길입니다. 그가 대답했다. 갑자기 경련이 시작되면서 쓰러졌습니다. 제가 옆으로 눕히고 호흡을 지켜봤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의사가 짧게 말했다. 더 나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소녀는 이미 이동식 침대에 눕혀지고 있었다. 비싼 코트를 입은 여자가 복도에서 달려와 그 광경을 보고는 딸보다 더 창백해졌다. 눈에는 몇 분 전 비명에서 들렸던 것과 같은 동물적인 공포가 서려 있었다. 아리나, 그녀가 숨을 헐떡였다. 아리나, 정신 차려. 이동식 침대는 중환자실 쪽으로 이동했다. 여자는 옆에서 함께 달리며 의사에게 무언가 물었지만 마른 소음에 묻혔다. 박서준은 손으로 벽을 짚고 서 있었다. 그제야 그는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고 입안이 바싹 마르는 것을 느꼈다. 아빠, 민하가 조용히 그를 불렀다. 그는 돌아보았다. 그녀는 그가 시킨 대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눈은 눈물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반짝였다. 아빠가 저 애 구한 거야? 그녀가 물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손바닥으로 땀에 젖은 이마를 닦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야. 그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이제부턴 의사 선생님들 목이야. 미나는 전에는 본 적 없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익숙한 아이의 신뢰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보는 존경심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아빠 영웅이야? 그녀가 뜻밖의 물었다. 그는 입꼬리를 살짝 올려 웃었다. 아니,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예전에 배웠던 걸 기억하는 아빠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런 생각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만약 내가 그냥 지나쳤더라면, 내가 무언가 잘못할까 봐 두려워했더라면? 1시간 후, 미나가 주위를 돌리려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복도에 조용하지만 뚜렷한 경보음이 울렸다. 내부 통신으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의학 용어를 말했고 그 중에서 박서준은 핵심을 포착했다. 혈액은행의 긴급 요청. 안내 데스크의 간호사가 고개를 들고 전화기로 달려갔다. 의사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희귀 혈액형, 헌혈자 필요라는 말이 직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들렸다. 박서준은 가까이 다가갔다. 실례합니다. 그가 간호사에게 말했다. 무슨 일입니까? 발작 일으켰던 소녀예요. 그녀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짧게 대답했다. 피가 필요한데 RH 희귀 혈액형이라서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정확히 어떤 혈액형이죠? 그가 확인했다. 그녀가 말한 혈액형 조합은 바로 수년간 그의 의료기록 카드에 적혀 있었고 건강검진 때마다 의사들을 놀라게 했던 바로 그것이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눈앞에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이동식 침대에 누워있던 아린이의 창백한 얼굴, 경련, 그의 손목을 움켜쥐었던 그녀의 손, 그리고 죽게 두지 마세요 라는 속삭임, 그리고 또 다른 얼굴, 그 겨울밤, 그들 부녀가 함께 입원했을 때 열에 들떠있던 미나. 그때는 무사히 넘어갔지만 상실의 공포는 머리보다 몸이 더 잘 기억하고 있었다. 제 혈액형입니다. 그가 눈을 뜨며 침착하게 말했다. 제가 맞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를 평가하듯 쳐다보았다. 불신이 아니라 익숙한 직업적 신중함이 담긴 눈빛이었다. 기록 카드 있으세요? 그녀가 물었다. 원무과에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조회하면 나올 겁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검사해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수화기를 들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그녀가 말했다. 곧 의사 선생님이 오실 겁니다. 박서준은 미나에게 돌아갔다. 우리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그가 말했다. 일이 생겼어. 또 누구 구하러 가는 거야? 그녀가 진지하게 확인했다. 그는 쪼그려 앉아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도움이 아주 절실한 여자아이가 있어. 그가 말했다. 그런데 하필이면 나만이 도울 수 있게 됐어. 아빠가 지금 그냥 가버리면 나중에 너무 힘들 것 같아. 이해할 수 있겠니?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에게는 때로 긴 설명이 필요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기다리게 그녀가 말했다. 대신 꼭 돌아와야 해. 알았지? 물론이지. 그가 약속했다. 그는 아직 몰랐다. 그가 헌혈실로 안내될 무렵 병원 문으로 이미 한 대의 고급 세단이 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차 안에서 완벽한 정장을 입은 한 여자가
자신의 아이가 바로 그 익명의 헌혈자를 만날 때까지 살아남기만을 기도하며 팔걸이를 경련적으로 움켜쥐고 있다는 것을 아침에 청소부의 이름을 알려고 단 1초도 할애하지 않았던 바로 그 여자가 이제는 그 사람이 존재하고 동의만 해준다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소독약 냄새가 나는 복도, 헌혈실 문 앞에서 이루어질 바로 이 만남이 두 세계가 완전히 충돌하는 순간이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 박서준은 그저 좁은 복도를 따라 간호사를 뒤따르며 미나와 소녀 아린, 그리고 아침에는 서로에게 존재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때로 삶이 얼마나 기묘하게 엮어놓는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헌혈실 문 앞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다. 소독약 냄새와 살균 처리를 편리함으로 덮으려는 병원 특유의 달콤한 냄새가 났다. 박서준은 소매를 걷어 올린 채 벽옆 의자에 앉아 간호사가 시술실로 자신을 부르기를 기다렸다. 혈압 정상이고 검사 결과 혈액형 확인됐습니다. 의사가 짧게 말했다. 모두 일치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정기 헌혈이 아니라는 건 이해하시죠? 양이 평소보다 많겠지만 허용 범위 내입니다. 쇠약감이나 어지럼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술 후에 돌봐줄 사람이 있습니까? 딸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서준이 대답했다. 돌아온다고 약속했으니 돌아가야죠. 의사는 그의 고집과 위험을 동시에 인지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몸이 안 좋으면 즉시 말하세요. 그가 경고했다. 여기서 영웅적인 행동은 누구에게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안정적인 상태가 필요합니다. 박서준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영웅이라는 말이 또다시 어색하게 들렸다. 그에게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유일하게 가능한 선택이었다. 그는 복도에 서서 의사들이 당신의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문이 거칠게 열렸다. 예의를 잊은 사람들이나 낼 법한 소리였다. 빠른 하이힐 소리가 들렸다. 오늘 아침에도 들었지만 다른 음조의 목소리가 공간을 갈랐다. 중환자실이 어디죠? 제 딸은 어디 있습니까? 책임자가 누구예요? 흠잡을 데 없이 단정하고 언제나 모든 것을 통제하던 최수연은 지금 다른 사람이었다. 코트는 어깨에 걸쳐져 있었고 완벽하게 틀어올린 머리카락이 조금 흘러내려 있었다. 목소리는 마치 계단과 복도를 동시에 달려온 사람처럼 쉬어 있었다. 손에는 마치 그것이 정답을 줄 수 있다는 듯 꽉 쥔 휴대폰이 들려 있었지만 그것은 침묵했다. 의사가 그녀에게 다가갔다. 최아린 양 어머니 되십니까? 그가 확인했다. 네. 그녀가 소리쳤다. 애는 어때요? 어디 있어요? 아이는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상태가 위중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침착하고 숙련된 목소리로 말했다. 수혈이 필요했습니다. 적합한 헌혈자를 찾았고 지금 그는 박서준 쪽으로 몸을 돌렸다. 최수연은 그의 시선을 따라갔다가 그대로 얼어붙었다. 몇 초 동안 복도는 마치 의사, 비싼 코트를 입은 여자, 그리고 소매를 걷어 올린 평범한 재킷 차림의 남자, 이 세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좁아졌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았다. 알아볼 수밖에 없었다. 아침의 로비, 카트, 반짝이는 타일, 그리고 그녀의 말에 당신 같은 사람들이 회사를 깎아내리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 앞에는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딸의 혈액과 일치하는 피를 가진 유일한 사람이 서 있었다. 저 사람이 이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동의해주신 헌혈자입니다. 의사가 침착하게 말을 마쳤다. 이분 없이는 수혈을 시작할 수 없었을 겁니다. 지금 저희에겐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최수연의 손이 떨렸다. 휴대폰을 거의 놓칠 뻔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그것을 붙잡았다. 찰나의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두 개의 이미지가 충돌했다. 아침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길을 막던 청소부, 그리고 헌혈실 문 앞에 앉아 자신의 아이에게 자기 몸의 일부를 내어줄 준비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 그녀는 말을 고르려 애썼다. 우리 회사에서 일하시잖아요. 박서준은 그녀의 시선을 침착하게 마주했다. 물론 속은 복잡했다. 방금 겪은 굴욕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생각이 우선이었다. 지금은 그냥 헌혈자입니다. 그가 말했다. 누가 어디서 일하는지는 나중에 정하죠. 따님이 중환자실에 있잖습니까? 이 간단한 말이 둘의 차이를 명백히 드러냈다. 그는 생명이 중요한 현실에 머물러 있었다. 그녀는 아직 몇 초 동안 직위와 지위의 세계에 서 있었지만 그 세계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왜?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왜 동의하신 거죠? 박서준은 의사를 쳐다보았다.
그는 시간이 없다는 듯 고개를 살짝 저었다. 저에게도 딸이 있으니까요. 그가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 딸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게 어떤 건지 아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했다. 의사가 손짓으로 그를 시술실로 안내했다. 잠깐만요. 최수연이 조용히 말했지만 이제는 상사가 아닌 무언가라도 붙잡고 싶은 사람의 목소리였다. 부디 조심하세요. 박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기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지금 그의 모든 관심은 앞으로 있을 시술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헌혈실로 들어갔고 문이 그의 뒤로 닫혔다. 최수연은 복도에 남겨졌다. 그녀의 익숙한 도구인 권력은 쓸모가 없었다. 어떤 인맥도, 돈도, 지위도 지금 문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을 대체할 수 없었다. 그곳에서는 아침에 그녀가 회사의 위협이라고 불렀던 평범한 남자가 그녀의 아이가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피를 나누어주고 있었다. 헌혈실은 조용했다. 하얀 조명, 의자, 기기들. 간호사가 능숙하게 지혈대를 묶고 정맥을 찾았다. 숨을 편안히 쉬세요. 그녀가 말했다. 몸이 안 좋으면 바로 말씀하시고요. 저분 괜찮을까요? 옆에 서 있던 의사에게 최수연이 물었다. 괜찮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의사가 대답했다. 몸은 건강하고 검사 결과도 좋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부담이 큰 건 사실입니다. 박서준은 창밖을 보았다. 창턱에는 어린아이의 그림이 놓여 있었다. 어린 환자 중 누군가가 삐뚤빼뚤한 집과 해, 그리고 막대기 모양의 사람 2명을 남겨두고 간 모양이었다. 그는 미나를 생각했다. 복도에서 토끼 인형을 손에 들고 있을 딸의 모습을 상상했다. 나는 돌아가야 해. 그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바늘이 정맥으로 들어갔다. 피가 투명한 튜브를 따라 흘렀고 플라스틱 안에서 더 짙게 보였다. 그는 자신의 혈액형이 희귀하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다. 예전에 공장에서 일할 때는 특별한 경우를 대비해 정기 헌혈자가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도 있었지만 그때는 일과 가족을 돌보느라 여유가 없었다. 이제 모든 것이 한 지점에서 만났다. 낯선 소녀, 희귀한 피, 그리고 자신의 상실에 대한 기억. 몸은 어떠세요? 몇 분 후 간호사가 물었다. 괜찮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게 들렸다. 가벼운 쇠약감이 느껴졌지만 공황 상태에 빠질 정도는 아니었다. 오히려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의 유출에 가까웠다. 동시에 마음속은 이상하게 평온했다. 아주 오랜만에 그는 자신의 예전 존재 의미 돋고 지키고 고치는 기계가 아닌 살아있는 생명체 안에서 발현되는 일을 하고 있었다. 박복도에서 최수연은 의자에 앉아 팔꿈치를 무릎에 대고 두 손을 깍지 낀 채 앉아 있었다. 휴대폰은 옆에 놓여 있었고 화면은 꺼져 있었다. 그녀는 그것에 대해 잊어버리기까지 했다. 지금 그녀에게는 전화할 사람이 없었다. 필요한 사람들은 벽 너머 이곳에 있었다. 눈앞에 아침의 장면이 떠올랐다. 그녀의 목소리, 그의 침착한 얼굴. 그녀는 기억을 더듬으며 아침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포착하려 애썼다. 그의 눈 밑의 피로감, 정확한 움직임, 그녀의 길에 마주쳤던 다른 사람들이 보이던 아부하는 듯한 부산함이 없는 태도. 그냥 좀 치워주시겠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는데 그녀는 문득 뚜렷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굴욕을 주는 쪽을 택했어. 왜? 우리 사이의 차이를 느끼기 위해서. 지금 그 차이는 사라졌다. 문 너머에서 그의 피를 뽑는 것은 만약 혈액형이 맞았다면 내 피를 뽑았을 것과 똑같았다. 거기에는 오직 검사 수치와 혈압계의 숫자만이 있었다. 어떤 사무실도 어떤 직책도 없었다. 의사 한 명이 지나가다 멈춰섰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가 그녀의 시선을 보고 말했다. 아이는 이미 수혈을 받고 있습니다. 헌혈자분도 잘 버티고 계십니다. 그를 헌혈자라고 부르지 마세요. 최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말했다. 이름이 있나요? 박서준 씨입니다. 의사는 약간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박서준 씨. 그녀는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대화 속에서나마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것은 작지만 중요한 변화였다. 시술이 끝나고 박서준은 옆방으로 안내되었다. 그는 눈에 띄게 창백했고 움직임은 평소보다 조금 더 느렸다. 간호사는 그에게 앉아서 단주스를 마시라고 권했다. 영웅적인 행동은 금물이에요. 그녀가 반복했다. 15분 휴식하고 일어설 때 갑자기 일어나지 마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컵을 들었다. 주스는 설탕과 학창시절 급식실에서 나던 것 같은 어딘가 어린 시절의 냄새가 났다.
머리가 약간 어지러웠지만 전반적으로 정신은 또렷했다. 문이 살짝 열리고 문지방에 최수연이 나타났다. 지금은 로비의 밝은 조명도 수많은 부하 직원도 없이 그녀는 다르게 보였다. 눈가의 잔주름, 말이 아닌 비명을 참는 듯 굳게 담은 얇은 입술. 들어가도 될까요? 그녀가 물었다. 그녀에게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몸짓이었다. 이미 들어오셨잖습니까? 그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럼 되겠죠? 그녀는 가까이 다가왔지만 마치 자신의 죄책감 때문에 다가서기 두려운 듯 몇 걸음의 거리를 두었다. 그녀는 말을 시작하다가 더듬었다. 제가 이런 말을 잘 못하지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을 위해 한 일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따님을 위해서였고 또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저 자신을 위해서도 조금은 한 겁니다.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후회 말입니다. 이해합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래도 당신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얼굴에서 자신이 익숙하게 찾던 신호, 즉 상황을 이용하려는 욕구나 부탁이나 요구를 찾으려 했다. 그러나 찾을 수 있는 것은 피로와 평온뿐이었다. 오늘 아침에 그녀는 침을 삼켰다. 제가 부당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사님은 그냥 이사님다우셨던 거죠. 그가 침착하게 지적했다. 아마 그런 말로 직원들을 긴장하게 만드시겠죠.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변명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대답했다. 저에게는 딸이 있고 당신에게도 딸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부차적인 겁니다.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약하고 지쳤지만 익숙한 차가운 가면이 없는 미소였다. 이름이 뭐예요? 최수연이 물었다. 제 딸은 미나입니다. 그가 말했다. 이사님 따님은 오늘 아린이라고 부르더군요. 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린이에요. 만약 모든 게 잘 되면 언젠가 아이들이 서로 만났으면 좋겠네요. 그는 눈썹을 살짝 치켜세웠다. 아이들은 누구와 친구가 될지 스스로 정하죠. 그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의 길이 다시 마주친다면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더 말하고 싶었다. 아마도 회사에서의 상황을 바로잡고 그의 직책을 재검토하고 보상하겠다는 것에 대해서일 것이다. 하지만 말들이 목에 걸렸다. 이미 일어난 일 외에 다른 것을 말하기에는 너무 일렀다. 혹시 필요한 게 있으시면 그녀가 기어코 말했다. 주저하지 마세요. 필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그가 대답했다. 다음에 누군가에게 당신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 오늘을 기억해 주십시오. 최수연은 시선을 내렸다. 약속하죠.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이제 다시는 아침처럼 그 말을 할 수 없을 겁니다. 박서준이 나와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복도로 나왔을 때 미나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그에게 달려왔다. 아빠, 살아있네. 그녀가 그를 꽉 껴안으며 말했다. 아빠도 쓰러질까 봐 무서웠어. 돌아온다고 약속했잖아. 그가 그녀의 머리카락에 코를 묻으며 대답했다. 그들로부터 몇 미터 떨어진 다른 창가에는 최수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의사와 이야기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지만 눈에는 처음으로 자신의 사각지대를 본 사람처럼 새로운 깊이가 생겨 있었다. 잠깐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이번에는 그녀가 시선을 피하거나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척하지 않았다. 그저 직책도 거리감도 없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똑같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끄덕임으로 화답했다. 미나에게는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오늘 하루는 다르게 기억될 것이다. 아빠가 낯선 소녀의 손을 잡아주고 그녀의 엄마가 복도에서 울지 않도록 자기 피의 일부를 나누어 준 날,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녀 자신의 생각이 자라나는 조용한 기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어른들에게 이 헌혈실 문 앞에서의 만남은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앞으로 그들 둘은 이 경험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기억의 깊은 서랍 속에 숨겨두거나 혹은 그것이 자신들의 삶의 방식과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도록 허락하거나. 박서준은 헌혈실 출구 계단을 힘겹게 올라갔다. 다리는 약간 후들거렸고 머리는 웅웅 울렸지만 이는 실제 위협이라기보다는 힘이 빠졌다는 신호에 가까웠다. 벽 옆 의자에서 토끼 인형을 만지작거리며 미나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를 보자 그녀는 벌떡 일어났다. 아빠. 그녀는 마치 그가 사라져 버릴까 봐 두려운 것처럼 그를 세게 껴안았다. 아팠어. 조금 그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가서 좀 앉자. 그들은 창가 벤치에 자리를 잡았다. 미나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그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그 여자애 때문에 피 뽑은 거야. 그녀가 물었다. 그 애를 위해서지.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기도 해. 만약 언젠가 내게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가 그냥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녀는 토끼 인형의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다. 그럼 이제 우리랑 그 애는 피가 똑같아진 거네. 그녀가 놀란 듯 확인했다. 박서준은 미소를 지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지, 그가 말했다. 사실 모든 사람의 피는 다 비슷해. 그냥 가끔 그걸 상기시켜줘야 할 때가 있을 뿐이야. 그가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렸을 때 간호사가 다가왔다. 그 아이 어머니께서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수혈은 잘 끝났다고요. 그녀가 말했다. 상태는 안정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이의 몸에 달렸지만 가장 중요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미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이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녀가 되물었다.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죠.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표현했다. 박서준은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속 무언가가 탁 풀렸다. 그는 자신의 피가 기적이라고 착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헌혈실에 헛걸음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했다. 최수연은 친척들을 위한 작은 방에 앉아 식어버린 일회용 커피잔을 손에 쥐고 있었다. 의사는 방금 첫 번째 결과에 대해 알려주었다. 수혈은 합병증 없이 끝났고 수치들이 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열이 올랐다가 식었다가를 반복했다. 그럼 아이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싸우고 있습니다. 의사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제때 데려오시고 또 마침 헌혈자가 있었던 덕분에 어머니께서 아이를 도운 겁니다. 헌혈자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따끔하게 들렸다. 최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생각은 이미 별다른 질문 없이 헌혈실로 들어갔던 그 사람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그가 한 일은 내가 어떤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어. 그녀는 생각했다. 그래도 무언가 해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아침에 그 사람으로 남을 테고 더 이상 그걸 견딜 수 없어. 그녀는 일어나 컵을 내려놓고 병원 안에서 그들을 찾아 나섰다. 바로 찾지는 못했다. 처음에는 층을 착각했고 그 다음에는 복도를 잘못 들었다. 마침내 그녀는 미나를 보았다. 소녀는 벤치에 앉아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박서준은 그녀가 한 걸음 더 다가오기도 전에 즉시 그녀를 발견했다. 시선은 경계심이 서려 있었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다.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최수연이 거리를 두고 멈춰 서며 물었다. 미나는 본능적으로 아버지에게 바싹 달라붙어 토끼 인형을 꽉 쥐었다. 박서준은 가벼운 손길로 딸을 안심시켰다. 듣고 있습니다. 그가 평소처럼 말했다. 그녀는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며 그의 직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에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을 골랐다. 그녀가 시작했다. 우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당신이 없었더라면 목소리가 또 배신하듯 떨렸다.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다. 당신이 없었더라면 제 딸은 아마 이미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그녀가 말을 맺었다. 이건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박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일이 잘 풀리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그가 대답했다. 이름이 뭐예요? 아린이에요. 최수연이 말했다. 9살이에요. 제 딸 미나도 9살입니다. 그가 말했다. 거의 동갑이네요.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보상 제안이나 제대로 감사하겠다는 약속과 같은 익숙한 무언가로 채우고 싶었다. 하지만 머리에 떠오르는 모든 것은 이미 일어난 일 옆에서는 기괴하게 들릴 뿐이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당신에게 한 행동은 상스러웠어요. 최수연이 시선을 내렸다. 달리 표현할 말이 없네요. 저는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압박하는데 익숙해져서 오랫동안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서준은 한숨을 쉬었다. 그에게 그녀의 입에서 나온 죄송합니다라는 말 자체는 어떤 보너스보다도 더 예상 밖이었다. 있잖아요. 그가 말했다. 만약 지금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셨다면 저는 당신을 덜 존중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실수를 하죠. 문제는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무언가 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마치 마음이 바뀔까 봐 두려운 듯 재빨리 말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제가 그냥 돈으로 때우려 한다고 생각하지 않도록요. 그는 입꼬리로 살짝 미소를 지었다. 이미 하신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가 대답했다. 적어도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당신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돈을 보내는 것보다 그게 아마 더 어려울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옳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녀에게 부하 직원 앞에서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어떤 복잡한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었다. 만약 언젠가 지금 하시는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하신다면 최수연이 덧붙였다. 부디 저에게 먼저 알려주세요. 당신을 청소부로만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가 의아한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엔지니어셨더군요. 그녀가 설명했다. 하청업체에서 당신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대졸학력에 공장 경력까지. 그러다 모든 게 끊겼더군요. 공장이 문을 닫았고 그가 침착하게 설명했다. 아내가 아팠고 그 후로 모든 게 굴러떨어졌죠. 긴 이야기입니다. 복잡한 시스템을 고칠 줄 아는 사람이 회의에서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보다 저에게는 더 필요합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군요. 중요한 건 아이들이 회복하는 거니까요. 지금까지 침묵하던 미나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아줌마, 그녀가 진지하게 말했다. 따님은 이제 괜찮아지고 있대요. 간호사 언니가 그랬어요. 최수연은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몸을 낮췄다. 아빠 기다려줘서 고마워. 그녀가 말했다. 너 정말 용감하구나. 저는 그냥 아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미나가 대답했다. 아빠는 항상 돌아오거든요. 이 말은 어떤 질책보다도 최수연의 마음을 더 아프게 찔렀다. 그녀 자신의 딸은 아마 그녀에 대해 똑같이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녀는 너무나 자주 일 때문에 늦었고 중요한 일을 핑계로 약속했던 여행을 미뤘다. 나도 아린이가 나에 대해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야. 그녀가 조용히 다짐했다. 시간이 흘렀다. 아린의 상태는 안정되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최수연은 짧게나마 면회가 허락되었다. 소녀는 창백했지만 엄마가 들어올 때마다 미소를 지었고 매번 누가 자신을 구했는지 물었다. 아빠, 어느 날 아린이 물었다. 아빠도 최수연이 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내가 아직 모르는 한 사람이 더 큰 도움을 줬어. 그 사람이랑 만나게 해줄 수 있어요. 소녀가 진지하게 부탁했다.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내가 다 나으면 최수연이 약속했다. 그리고 그분이 동의하신다면? 그 시간, 박서준은 이미 자신의 교대 근무로 돌아가 있었다. 카트, 걸레, 똑같은 복도.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무언가 변해 있었다. 로비의 엘리베이터를 지날 때마다 그는 아침에 여기서 당신 같은 사람들 이라는 말이 어떻게 울렸는지, 그리고 저녁에 중환자실에서 같은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라는 말에 어떻게 떨렸는지 기억했다. 그는 삶에서 기적을 기대하지 않았고 내일 그에게 사무실이 주어지거나 모든 빚이 마법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지식과 결정이 여전히 가치가 있다는 느낌은 그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바로 그 자존감을 되찾아 주었다. 아린이 퇴원하고 며칠 후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비서실이었다. 박서준 씨. 비서의 정중한 목소리는 어색할 정도로 존중이 담겨 있었다. 최수연 이사님께서 가능하실 때 본사로 한번 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청소 업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야간에 일합니다. 그가 대답했다. 낮에는 딸이 있어서 혼자 둘 수 없습니다. 따님과 함께 오세요. 비서가 뜻밖의 말을 했다.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휴대폰을, 그리고 그 순간 부엌 식탁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 미나를 바라보았다. 아빠 일하는 곳에 낮에 한번 가볼래? 그가 물었다. 그 커다란 유리 건물이라는 말에 소녀의 눈이 반짝였다. 엘리베이터랑 코스 옆 난 경비 아저씨 있는 곳? 응이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대신 이번에는 후문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야? 그는 아직 몰랐다. 파노라마 창이 있는 그 회의실에서 최수연이 그의 일정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사람들을 대하는 회사의 접근 방식까지 바꿀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그는 그저 또 다른 약속을 지킬 준비를 하고 있을 뿐이었다. 딸에게,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으로 돌아가겠다는 약속. 그리고 이것은 그와 최수연 둘 다 상호 경멸의 세계에서 조심스러운 신뢰의 세계로 건너갈 수 있는 바로 그 달이었다. 박서준이 미나의 손을 잡고 있을 때 중앙 사무실의 유리문이 양옆으로 스르르 열렸다. 주인은 그날 아침과 똑같았다. 반짝이는 바닥, 근엄한 안내 데스크, 사원증을 목에 건 사람들의 빠른 발걸음. 다만 지금은 아무도 청소 카트에 신경 쓰지 않았다. 카트는 없었다.
대신 그의 다른 손에는 미나의 공책과 색칠놀이 책이 담긴 봉투가 들려 있었다. 덥수룩한 콧수염을 기른 바로 그 경비원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안녕하십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박서준 씨 맞으십니까? 네, 박서준은 그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약간 놀라며 확인했다. 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경비원은 방문증을 건넸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따님도요. 미나는 방문객지라는 글자가 적힌 종이 카드를 자랑스럽게 목에 걸고 속삭였다. 아빠, 봐, 나 어른 같아. 그는 미소를 지었다. 엘리베이터 버튼만 전부 다 누르지 마. 그가 주의를 주었다. 그들은 맨 위층으로 올라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카페트 위 깔린 조용한 복도와 벽에 걸린 도시의 대형 사진들이 나타났다. 복도 끝에는 파노라마 창이 있는 회의실이 있었다. 그곳 테이블에는 이미 최수연이 앉아 있었다. 오늘 그녀는 평소에 강한 화장 없이 수수한 검은색 원피스 차림이었다. 피곤해 보였지만 눈에는 생생한 주의력이 담겨 있었다. 옆에는 잡지 페이지를 넘기며 아린이가 앉아 있었다. 뺨은 분홍빛을 띄었고 눈 밑의 그늘은 사라졌으며 손목에는 손가락 사이로 굴리는 하얀 구슬이 달린 얇은 팔찌가 있었다. 안녕하세요. 최수연이 일어서며 말했다. 들어오세요. 미나는 잠시 멈춰서서 거대한 창문과 그 아래 펼쳐진 도시의 전망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아빠, 여기서 다 보여. 그녀가 감격에 차 속삭였다. 그리고 다른 소녀를 발견하고는 동시에 물었다. 내가 아린이한테 내 그림 보여줘도 돼? 아린이 고개를 들고 약간 수줍게 미소 지었다. 응니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너한테 보여줄 거 있어? 1분 후 소녀들은 이미 창가 소파에 앉아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속삭이며 종이를 펼치고 있었다. 어른들은 테이블 옆에 남았다. 아이는 어떻습니까? 박서준이 아린 쪽으로 고갯짓하며 가장 먼저 물었다. 의사들은 위기는 넘겼다고 합니다. 최수연이 대답했다. 추가 검사와 관찰이 필요하지만 예후는 좋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수혈이 없었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거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는 별다른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는 지금 아이가 링거를 맞고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소파에 앉아 웃고 있는 모습이 더 중요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최수연이 말을 이었다. 처음에는 바로 일자리와 보상을 제안하고 모든 것을 아린이를 위해 해주신 일과 연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그것이 거래처럼 보일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또 다른 거래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당신 앞에 있습니다. 박서준이 침착하게 말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사람이죠. 그녀는 작게 웃었다. 바로 그거예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에는 오래전부터 한부모 가정의 직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초과 근무로 생계를 유지하고 문제를 숨기고 유연 근무제를 요청하기 두려워하는 수백 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그들의 개인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후 깨달았죠. 그건 회사의 미래 리스크라는 거려. 무슨 리스크 말입니까? 그가 확인했다. 사람을 잃을 리스크요. 그녀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예전에 당신 같은 사람들, 바닥만 닦는 게 아니라 공장, 시스템, 사람과 같은 복잡한 것들을 고칠 줄 아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늦기 전까지는 그들을 보지 못합니다. 저는 다르게 해보고 싶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서너 장의 종이를 펼쳤다. 도표, 항목, 화살표들이 그려져 있었다. 저는 책으로만 이걸 배운 사람이 아니라 직접 겪어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아이를 혼자 키우고 돈을 아끼고 병원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프로세스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는 사람 말입니다. 당신의 이전 엔지니어 경력과 현재의 경험은 보기 드문 조합입니다. 박서준은 도표를 유심히 보았다. 거기에는 유연근무제, 긴급지원기금, 한부모 직원 지원, 직원 피드백 같은 단어들이 있었다. 제가 무엇이 되길 원하시는 겁니까? 그가 물었다. 보여주기식 인물이 아닙니다. 그녀가 즉시 대답했다. 홍보 영상에 나오는 영웅도 아니고요. 이 프로그램을 서류상이 아닌 실제 생활에서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컨설턴트, 말하자면 긴적 프로세스 엔지니어 같은 역할입니다. 명칭은 나중에 정하죠. 청소 일은요. 그가 확인했다. 하청업체는 다른 사람을 찾을 겁니다.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새롭게 배우고 손이 아닌 머리로 일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
당신은 한때 바로 그렇게 일했었죠. 그는 침묵했다. 마음속에서 몇 가지 감정이 싸웠다. 조심스러운 기쁨, 불신,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너무나 갑작스럽고 불가능해 보이는 제안은 그의 오랜 추락의 경험과 맞지 않았다. 그리고 제가 동의할 거라고 어떻게 확신하셨습니까? 그가 마침내 물었다.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저는 제안하는 겁니다. 거절하신다면 당신은 여전히 밤에 카트를 끌고 출근할 것이고 적어도 저는 더 이상 그것을 사소한 기능으로 여기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당신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미나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 순간 미나는 손짓을 섞어가며 아린에게 무언가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아린은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은 너무나 평범하면서도 동시에 믿을 수 없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그들은 층과 복도와 지위로 나뉜 타인이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듣고 있습니다. 최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근무 시간입니다. 그가 대답했다. 저는 늦은 밤까지 미나를 혼자 두지 않을 겁니다. 만약 이 일이 제가 다시 아이의 삶에서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면 저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바꾸고 싶은 것입니다. 최수연이 말했다. 업무의 일부는 재택으로, 일부는 여기서 낮 시간에 처리하도록 업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방식이죠. 저에게는 사무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결과가 필요합니다. 그는 씩 웃었다. 이 건물에서 그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군요. 그가 말했다. 보통 여기서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세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중환자실에서 보낸 하룻밤 전까지는요. 침묵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생각으로 가득 찬 일하는 분위기의 침묵이었다. 며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저 자신과 미나와 상의하고 아직 남아있는 빚도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벗어나기 위해 어떤 제안이든 덥석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망이 아닌 이해에서 비롯된 결정을 내리고 싶습니다.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지세요. 최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틀 만에 당신 자리가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는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아래의 도시는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었다. 자동차, 사람들, 버스 정류장, 저기 어딘가에 그와 같은, 그리고 그녀와 같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더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그들처럼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행운을 갖지는 못할 것이다. 가장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만약 아침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말을 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금 당신을 그냥 또 다른 상사처럼 더 편하게 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가장 최악의 지점과 가장 약한 지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게 더 정직한 거겠죠? 그녀도 가까이 다가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저도 이제 제 자신을 다르게 봅니다. 그녀가 인정했다. 예전에는 높은 곳의 공기가 더 맑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중환자실에서 아이를 걱정하는 두려움은 언제든 우리를 똑같이 만들더군요. 두 사람은 회색 하늘에서 천천히 흩날리기 시작하는 눈을 보며 침묵했다. 눈송이들이 유리에 달라붙었다가 녹아 젖은 길을 남겼다. 집에 가자 미나가 아빠에게 달려와 소매를 잡아당겼다. 안 그러면 우리 없이 눈이 다 와버릴 거야. 가자.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얘들아, 안녕. 우리 또 만날 수 있어요. 아린이 미나를 그리고 어른들을 쳐다보았다. 의사 선생님과 일정에 달려있겠지. 최수연이 대답했다. 하지만 안 될 이유는 없어 보여. 그냥 내라고 하면 되잖아. 이미나가 속삭였다. 어른들은 웃었다. 네, 최수연이 말했다. 만날 수 있어? 출구에서 그들은 잠시 멈췄다. 눈은 이미 더 굵어지고 있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이제는 적대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미나는 손바닥을 내밀어 떨어지는 눈송이를 잡았다. 따뜻한 모자를 쓴 아린이 옆에 서서 그 동작을 따라했다. 봐, 아빠. 미나가 말했다. 눈은 모두에게 똑같이 내려. 우리한테도 저 사람들한테도. 박서준은 최수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아이의 결론을 지난 며칠간의 가장 정직한 요약으로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중요한 건 그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도 가끔 그걸 기억하는 거겠죠? 그들은 현관 앞에서 헤어졌다. 그와 미나는 버스 정류장으로, 그녀와 아리는 차로 향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 사이에는 아침 로비에 있던 그 차가움이 없었다. 만약 언젠가 그들이 다시 한번 지나칠지
멈춰 설지 선택해야 한다면 둘 다 직책이 아니라 이눈과 병원과 사무실 출구에 있던 두 소녀를 기억할 것이라는 느낌이 있었다. 이야기는 즉각적인 행복이 있는 동화로 변하지 않았다. 빚은 어디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회사에는 여전히 사람들을 위해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병원에는 헌혈자가 부족한 아이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 네 사람에게는 많은 것이 변했다. 그들은 피가 정말로 직책을 가리지 않으며 진정한 존중은 회의실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신의 지위라는 보호막 없이 남겨지는 곳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각자는 자신의 걸음을 내디뎠다. 박서준은 카트에서 이제 바닥뿐만 아니라 시스템도 고칠 수 있는 책상으로, 최수연은 차가운 당신 같은 사람들 돼서 조심스러운 고맙습니다. 박서준 실로, 미나와 아리는 병원 복도의 두려움에서 창가에서의 함께하는 그림과 웃음으로, 그리고 눈은 계속해서 내리며 오래된 상처의 흔적을 조용히 지우고 새로 지을 수 있는 것을 위한 자리를 남겨두었다.